네, 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국민의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전국 당협위원장 46명의 컷오프, 그러니까 총선 공천 배제를 권고하면서 국민의힘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46명이면 전체 감사 대상의 22.5%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자, 윤희석 대변인, 당협위원장 대부분이 그 현역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당수가 현역 의원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저희 당에서 현역 의원이 110명 정도인데 비례대표 의원이 20명이 좀 넘어요. 그러면은 한 90명 정도 되시는 분이 현역 지역구 의원이고 거기에 비례대표 몇 분이 당협위원장 하고 계시니까 1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라는 말은 아니고 한 50% 좀 안 되는 분 현역 분들이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다. 전체 알겠습니다. 당협 중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컷오프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대상에 포함된 의원들 본인도 자기가 포함된지 모른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명단 관련해서는 통보를 한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뭐 많은 의원실에서는 그 명단을 좀 알아봐라 이렇게 이제 보좌진들에게 많이 체근을 한다는 얘기도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당무감사의 발표가 나기도 전에 국회 이 명단과 관련된 뭐 정보지가 돌고 막 그랬고, 또 오늘은 그 당에서 이 유포자를 뭐 고발했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 서영주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좀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제 총선 앞두고 특히 집권 여당이잖아요. 최근에 혁신위가 들어서면서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론을 가지고 계속 옥신각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무감사를 통해서 컷오프 대상들을 검토했다. 누구지? 당연히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뭐 이제 궁금증에서 뭐 지라시 같은 형태의 글이 돌고 또 거기에 돌게 되면 지금 공천 시즌인데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면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지역에 또 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이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함부로 지라시를 돌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있죠. 100%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이어도 그게 유포돼선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사실이 아닌데 더더욱 유포된다면은 그거는 선거할 때 지역에서 도전자들이 있을 텐데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지금 하위 20%에 들어가서 이거 컷오프 대상인데 그러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관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이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 이 최종 컷오프 대상이 뭐 40%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번에 결정한 22.5%와 별개로 이 당무감사위가 공천관리위에 권고할 그 컷오프 기준도 발표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당의 지지도에 비해서 개인의 지지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음을 나중에 공천관리위원회에 또 권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정당의 지지도에 비해서 본인의 지지도가 20% 정도 차이 난 사람을 할지 15% 정도 나는 사람을 할지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 많은 영남하고 또 이렇게 수도권하고 분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뭐 정당 지지도와 본인 지지도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신희진 위원장이 방금 밝힌 그 컷오프 기준에 특히 영남권 의원들이 좀 많이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 이유는 영남권이 아무래도 보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본인 지지율,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의 개인 지지율이 그것과 차이가 날 가능성이 커지겠죠.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에는 저희와 민주당이 계속 경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당 지지율이 영남권에서의 지지율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개인 지지율과의 차이가 적을 수가 있는데 영남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그렇게 될 경우에 영남권의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분들이 그 기준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좀 억울한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걸 뭐 억울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협 활동, 본인의 뭐 의정 활동과 관련된 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당무감사위에서는 어쨌든 기준을 설정해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최근에 강한 그 용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당무
감사 결과를 내놨어요. 대통령 귀국 그 다음 날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고 이거 자체가 뭐 김기현 대표가 용산에 보내는 뭐 신호 메시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호 메시지라고 보기보다는 네. 이게 김기현 2기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이미 저는 이게 계획된 부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당연히 김기현 대표는 그냥 정석대로 하면 사퇴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라는 것이라고 했을 때 누구하고 얘기했겠어요. 당대표인데. 용산하고 어느 정도의 무언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고 혁신위를 출범시켜서 혁신을 통해서 뭔가 다음 총선에 있어서 뭔가 좀 그 발판을 만들겠다. 저를 한 번만 더 믿어달라 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혁신위에게 정권을 줬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혁신위가 얘기하는 수도권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반발은 처음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사람 생각이 좀 달라지거든요. 좀 버티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무감사에서 발표하는 것들은 김기현 대표의 지금의 어떤 태도와는 좀 별개의 순차적인 진행이다. 이렇게 네. 혁신하지 않고서는 강서구 보궐선거의 참패를 어떻게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혁신들, 뼈를 깎는 어떤 혁신, 배제, 그 다음에 기득권을 내려놓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내년 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지난 10월에 강서구 그 선거의 참패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저는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김기현 대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압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본인은 지금 시원하게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해 버리면 뒤따라서 영남에 말하자면 친윤그룹이라 하는 분들이 따라서 들어올 텐데 예. 본인은 버티는 차원에서 당무 감사를 통해서 특히 영남 쪽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발표들이 나왔을 때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김기현 대표가 늦으면 늦을수록 이게 밀려서 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예. 이게 공을 따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뭐 구체적인 그 결정이 나중에 뭐 보여줘도 되지만 일단 좀 희생을 언제든지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내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당내에서 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대표 관련해서요. 어차피 이번 주 목요일 내일 모레가 되겠죠. 저희가 최고위원회가 있는 날인데 그날 혁신위에서 방금 말씀하신 뭐 지도부의 불출마라든지 험지 네. 출마 관련한 결의안을 최고위에 보고하는 그런 일정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공식적으로 최고위에서 그것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거기에 따라 적어도 김기현 대표는 뭔가 본인의 입장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예. 되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힐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혁신위의 중대 발표가 예정된 30일 즈음해서 뭔가 윤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하겠습니다. 자, 인용한 혁신위가 이번 주 목요일 말씀하신 대로 목요일 날 중진 그 험지 출마 권고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특정 정치인들을 겨냥해서 용태를 압박하는 거는 그 월권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야당에서는 혁신위 자체가 이 시간 끌기용에 불과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월권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위는 비대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혁신위 주제에 대한 정권은 좋지만 혁신위가 그 안을 가지고 최고위에 의결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또 판단하는 것은 최고위에서 별도로 판단하는 건데 지금 최고위의 판단 자체를 혁신위의 제안을 가지고 완전히 구속하겠다고 지금 여론전을 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결국 변죽만 눌리다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준석 도덕 논란, 부모 책임 얘기만 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것 같습니다. 심지어 혁신위에 있는 한 분은 아예 대놓고 우리 혁신위는 잠시 시끄러운 시간 끌기,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냥 유지될 수 있도록 시간 끌기용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유상범 의원 말 들었는데 당 지도부의 어떤 기류를 반영한 얘기입니까? 아니 그냥 본인 혼자 얘기한 겁니까? 혁신위가 뭐 월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적어도 당 그 회의에서는 뭐 그런 논의가 있은 적은 없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도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그 전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혁신위가 어떠한 논의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뭐 월권이라는 단어를 쓸 상황은 아닌데 다만 혁신위에서 뭔가 의결을 했다, 결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예. 완벽하게 당 어떤 방침과
100% 연결된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보지는 않죠. 혁신위는 임시기구에 불과하니까요. 다만 이번 이뇨한 혁신위가 지금까지 한 달 정도 활동하면서 남긴 정치적인 의미는 적어도 저희 당의 22대 총선 공천 방향을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방향 설정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미 총선 5개월을 훨씬 앞둔 시점부터 그런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총선 공천을 실행하는 내년 뭐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 될 때 예. 이뇨한 혁신위에서 말한 희생과 헌신이라는 그 가치가 반영된 공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희생과 헌신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해줬다는 그런 어떤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건 차차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준석 전 대표와의 어떤 설화 논란 이건 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이른바 부모 책임 발언과 관련해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드린 대로 여러 설화 논란이 있었고 그 이런 것들까지 다 맞물려 가지고 그 혁신위가 동력을 잃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동의 안 하십니까? 혁신위가 이제 네. 동력을 잃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한 달 활동을 하면서 혁신위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거의 다 이미 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5가지 정도의 의제에 대해서 혁신위 의견이 나왔는데요. 예. 앞으로 원래는 12월 24일까지 활동을 하기로 돼 있긴 하지만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 임무 완수한 측면이 있고 예. 근데 공교롭게도 이뇨한 위원장의 이 발언 논란이 주말 사이에 생기면서 혁신위의 어떤 앞으로의 동력에 대한 얘기까지 지금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됐는데 예. 그것과는 별개로 이미 혁신위가 맞는 일을 했기 때문에 별개로 봐도 될 사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혁신위원장이라는 그 자리가 주는 그 말의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게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좀 그 권위가 좀 스스로 좀 낮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냐? 그건 뭐 여야를 할 거 없이 그냥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했죠. 변죽만 울리다가 사라지게 됐다. 이거는 앞서 그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해줬다. 이런 어떤 혁신이 어떤 역할, 평가와 좀 결부시켜서 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거 네.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윤희석 대변인께서 그렇게 보신다면 그게 또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뭔가를 해보려고는 했다. 예. 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혁신이라는 게 정말 열매를 맺었느냐에 대해서는 또 우리들 입장에서 봐서는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뇨한 혁신이가 들어와서 뭔가 되는 거 아니야? 요란하게 막 떠들썩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빈수레가 돼버린 게 이뇨한 위원장의 한계점을 드러나 버린 거예요. 저는 크게 봐서는 2가지라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발언이에요, 다. 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가서 만났는데 그게 어떤 성과가 없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노력은 했잖아요.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기조의 변화, 그리고 당정 관계의 변화, 네.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요구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강서구의 참패는 김기현 지도부의 책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용산에서 사면해주면서 어떤 용산에서의 책임도 있고 그렇게 독선적인 부분에서 심판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혁신이 요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최근에 그 심내를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을 나라님이라고 해버렸어요. 혁신이가. 그거는 지금 현 시대 민주주의에는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님은 아니지요. 뭐 그런 부분들. 뭐 최근에 보면은 부모님 욕하는 부모가 이준석 전 대표를 잘못 길렀다라는 식으로 부모를 욕하는 식의 어떤 패드립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풀리니까 뭐 여러 가지 막 좀 꼬인 거는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시는 것까지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나 혁신위원장의 자리라는 건 좀 더 신중하고 끝까지 결과를 맺기 위해서 신중하게 갔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저는 좀 이런 말은 그렇지만 민주당에 예전에 그 김은경 혁신위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 똑같이 당시에 마지막에 미래가 없는 세대라는 발언으로 노인 폄하 논란을 그렇죠. 그런 일으켰죠. 평화 논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말 한마디가 결국에 혁신의 동력을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뇨한 혁신이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나라님까지는 괜찮다고 치더라도요.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잘 못 가르쳐서 그런다라는 것은 이제는 혁신이가 뭘 하더라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혁신이는 사실상 이제 목요일 날 그 안건을 던지고 나서 예. 이제 더 이상 동력은 없다. 저는 좀 그런 개인적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30일 목요일 날 중대 발표까지 일단
좀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그렇다면 김기현 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희석 대변인? 혁신위에서 네. 이제 어디까지 얘기를 할 거냐. 이제 한간에서는 뭐 어떤 기사에도 보면 혁신위가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뭐 지도부 중진 등의 출마 또는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네. 지도부의 진퇴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이뇨한 위원장이 그 지도부 진퇴를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현 지도 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은 그 넘어선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한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그래도 당무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도 그렇고 김기현 지도부가 그 혁신의 상황을 좀 빨리 좀 정리하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이 총선 체제로 좀 바꿔서 좀 분위기를 좀 반전하려는 그런 의도는 안 보이십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거는 이제 총선이 무르익었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 부분에 있어서 혁신위가 지금 한 발짝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통합 행보, 변화 행보 이렇게 했지만 희생에서 막혔지 않습니까? 영남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가 꽉 막혔어요. 장재현 의원 저렇게 튀어나가서 지키겠다고 하고 있고, 김기현 대표 자체도 울산에 머물겠다고 네. 하는 차원에서 지금 나왔다는 것은 저는 이거를 뭐 이슈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예. 가는 대로 가되 지금 혁신은 막혀있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던지면서 당이 혁신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를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앞장에 서면 모든 게 풀립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도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때가 늦은 게 30일 날 안건이 공식으로 올라와서 밀려서 아니면 여기서 결정을 해서 못 받는다 해도 모양이 빠지고 그래서 받는다 해도 모양이 빠지는 모양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공천이 이성을 마비시키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시점의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 같은데 네. 목요일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런 네. 어떤 본인 개인의 어떤 의견입니까? 어떤 전망이십니까, 윤희석 대변인? 아니죠. 네.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 들어와서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최고위의 의결을 요하는 또는 최고위원회의 반응을 요구하는 절차를 계속 따라왔었어요. 예. 3번 최고위원회에 혁신위 측에서 출석을 해서 최고위원회에 뭔가를 보고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안에는 3번 온 중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목요일 날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거고 공식적으로 어떤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또는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답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요일부터는 상황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사실 뭐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철이 되거나 아니면 당 지도부가 좀 위기에 빠졌을 때 혁신위원회를 좀 띄워서 좀 네. 어떻게 보면 좀 혁신다운 혁신을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별로 좀 이렇게 좀 면피하는 그런 상황이 좀 전개되다 보니까 국민들도 처음에는 좀 크게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김기현 그 혁신위원회가 이제 목요일 날 띄운다는 그 안은 이제까지 사실 다른 혁신위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이 임명된 지 오늘로 한 29일 정도 됩니다. 4주하고 네. 좀 지났는데 그동안 쭉 국민의 관심을 받고 언론으로부터 각광을 받은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부분을 짚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예. 봐요.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저희 당의 공천 방향을 희생과 헌신이라는 가치로 방향 설정했다로까지 표현을 한 겁니다.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그 봅니다. 정도만 해도. 예. 근데 이제 이게 던진 그 말이 워낙 그 파급력이 셌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류들 아닙니까? 영남 중진 의원들이 당의 주류인데 거기다 대고 이제 험지가라 불출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 목표 자체가 좀 어려운 그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향후에 어쨌든 영남권에서 공간이 생긴다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준석 신당 이슈도 살아 있고요. 앞으로 이 총선 관련해서 여당의 그 상황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좀 주목할 만하겠죠. 밖에서 보시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장 재밌는 것은 합의 20% 배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저희도 민주당도 해봤어요. 예. 2016년도에 김상훈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을 하위 20% 평가받은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새 인물로 갈아 끼웠죠. 네. 근데 그 20%의 배제된 인물들이 안철수 신당이 국민의당으로 많이 국민의당으로 많이 가면서
결국엔 그렇게 새로운 신당의 동력이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잊고 있는 거는 이런 면도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엔 국민의힘은 이런 강력한 어떤 혁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에서 배제된 의원들이 어디에 떠돌겠습니까? 그리고 다 지역구에서 나름대로 배지를 달고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명랑권 부분들이 지금 거론되잖아요, 많이. 근데 본인이 왜 지금 대구 가서 그렇게 주력을 하겠어요, 이번 총선에서. 그런 거 다 예측하고 움직이지 않냐. 그리고 예를 들면 영남도 그러지만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호남 쪽에 대한 공천 혁신이 많이 요구됐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영남과 호반이라는 건 국민의힘은 영남 기반으로 해서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정말 누릴 만큼 누린 분들이죠. 긴장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뭐 경쟁자가 없으니까 경선이 본선이다.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영남 의원도 마찬가지고 호남도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더 잘했다면 평가가 좋았겠지만 예.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경쟁자 없이 편안하게 뭐 했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더러. 물론 예. 다들 고생하시지만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각 당에서 그런 고민이 있었고 2016년도에 저는 하고 나서 그 폐해 때문에 배제를 없애고 감점제로 갔던 것이고요. 아마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게 해서 이제 배제를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삭죽게 나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희생이라는 방향타는 설정을 잘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원들이 만약에 이제 무소속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이준석 신당에서는 뭐 그런 분들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삭 죽기는 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뭐 어쨌든.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은 예. 저희 당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밖으로 나가신다. 예를 들어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이준석 예. 신당에 뭐 아직 뭐 확실치는 않지만 참여한다는 것이 당연히 저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오겠는데 과연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하실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를 볼 때 지금 저희가 여당이고 한마음으로 정권을 교체해서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희생과 헌신이 지금 필요하다는 이 대의 명분에 예. 그렇게 많이 반발하거나 하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언제 이것을 결정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 경우 거기에 참여할 거냐.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대상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대중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분들과 이준석 대표의 관계가 과거에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 때 호남 출신 당시의 민주당 의원들과의 관계와 같느냐를 봐야 합니다. 예. 지금까지 적어도 이준석 대표와는 그분들은 대립적인 관계를 보여왔고 정치 지향도 달랐기 때문에 단지 공천이나 당선을 위해서 같이 뜻을 합친다는 것은 그렇게 대의 명분이 있어 보이지 않고 이준석 대표가 계속 얘기한 그러한 명분에 전혀 안 맞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저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누군가는 좀 희생을 해야 될 텐데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희생은 좀 그래서 정치 권력의 특성상 좀 쉽지 않은 일 같기도 하고요. 자, 민주당 상황을 좀 보죠. 민주당에서도 뭐 올드보이 뭐 이런 단어가 지난주에 총선 기획단 회의에서 나왔거든요. 진전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작용과 반작용인데 네. 국민의힘이 이렇게 혁신을 세게 하면 민주당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국민들 그걸 보고 있습니다. 평가를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만큼 하는데 그럼 혁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그러면 민주당이 여기서 잠잡고 있다. 그러면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죠. 국민들은 이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혁신이라는 걸 평가할 때 누릴 만큼 누렸으면 내려놔라. 이걸 보통 기득권을 내려놓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국민들은 바래요. 근데 언제까지 누릴 것이냐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은 일어나 했을 때 벌떡 일어나는 것을 바라는 게 기준입니다. 네. 근데 혁신은 정치권의 혁신은 뭐냐면 눈만 떠도 일어났다고 주장하고요. 반쯤 일어나 놓고도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국민들은 그걸 혁신으로 보겠습니까? 벌떡 일어나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준점이 국민의힘이 하위 10%의 어떤 의원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배제하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는 만약에 이거를 국민들이 이거 벌떡 일어났네라고 평가가 받는다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혁신 경쟁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아마 총선 기획단에서 그런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혁신을 보고 더 나은 혁신, 국민들한테 조금 더 민주당은 다른 혁신을 보여주겠다라는
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예.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뭐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말은 쉬운데 그렇죠. 좀 보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 뭐 가시적으로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이 이제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예. 지금 그럴 준비가 돼 있느냐? 저희는 적어도 혁신이라고 하는 것에 본질에 접근한 논의를 계속 진행되게끔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예. 민주당의 요즘 모습을 보면은 그것과는 별개로 친명이니 비명이니 하는 내부 싸움이 아직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본격적인 혁신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단계가 좀 남아있지 않은가. 예, 밖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 공천 관련된 상황이 좀 진전된다거나 하면은 좀 뭔가 좀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럴 수 있는데 예, 지금 친명 비명 간의 싸움 속에서 그 공천 룰이라든지 어떤 컷오프라든지 이런 관계에 분명히 당내 분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예. 그것을 잘 마무리하는 게 민주당의 앞으로의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민주당 당원 개정 관련된 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의원 표와 권리당원의 표 비율이 현재는 1대 60인데 이걸 1대 20 미만 비율이 되도록 바꾼 겁니다. 권리당원 표 가치가 3배 이상 높아지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여야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전당대회 다음 당대표 뽑는 게 내년 8월이더라고요. 그러면 총선 앞두고 분란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일을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다음번 전당대회와 관련된 대의원 룰을 바꾼다는 건 내년도 8월에도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하러 나오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굳이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3배 정도 올리는 것은 그냥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꼼수까지 부르기에는 현직 대표가 다음번에 대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번에 대의원 제도를 하면서 일정 정도 이 균형을 좀 잡아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뭐 누가 더 하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동의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서영주 부대변인, 네. 장해찬 최고가 완전 선전포고라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반문하시겠습니까? 무슨 선전포고인지 모르겠네요. 이건 선전포고가 아니에요. 네, 비명계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하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 만들기 좋아하는 분들이 그런데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총선과 무관한 이제 것입니다. 이게 뭐 60대 1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구조를 20대 1로 이제 축소를 하는 것이고 권리당원의 권한을 높여주는 것은 이거는 당내 경선에서 필요한 제도예요. 예. 근데 왜 굳이 총선을 앞두고 이걸 하지? 이게 무슨 뭐 비명계를 압박한다? 강성 지지층한테 잘 보이려고 총선 앞두고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거 사당화 논란도 얘기를 하는데 사당화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내년 8월까지의 임기가 있는데요. 총선 기준으로 당대표의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판단이 주어집니다. 총선이 이긴다면 이재명 지도부 체제가 굳건히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지고 나면 이렇게 바꿔놔도요. 그 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그냥 아예 그 정치 상황이 변해서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쇠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60대 1, 20대 1 바꿔봤자요. 그 정치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는요. 사당화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거는 뭐 원칙과 상식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뭔가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혁신을 위한 내부의 갈등의 소재로 쓰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큰 의미는 없고 지금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예. 너무 대의원이 과대하게 이렇게 표집돼 있다라는 측면들의 당원들의 요구를 한 20대 1로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 지도부에서 처리하고 싶어서 이번에 한 것이다.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과정이다라는 좀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윤희석 대변인 좀 생각이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거면 굳이 왜 지금 바꾸느냐는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당대표를 한 번 더 하려고 저걸 바꾼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공천 과정, 즉 결국은 민주당은 당원 투표로 후보를 결정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텐데 지금 당원의 거의 상당 부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의 마음을 좀 산다고 할까요? 대의원 비율을 축소하면 축소할수록 권리당원들의 비율이 높아지니까 예. 그 비율의 그 안에서 당원들의 비율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딸들이 열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현 이재명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 자신이 지지 기반 자체를 그분들로 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구조, 그것을 내밀하게 논의한 결과 이런 수를 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요즘 민주당에서 이분의 행보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인데요. 민주당 주류인 지도부, 친명계를 향해서 강한 메시지를 오늘 던졌습니다.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지요. 그 여러 갈래의 모색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중지를 모아서 잘 해주기 바랍니다만은 지금까지 귀국 후에 꽤 오랜 기간 침묵하면서 지켜봤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 네. 이제 대의원제 축소의 의미에 대해서 앞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당화 논란이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사당화라는 표현을 썼고 또 매우 답답하다고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문제하고 좀 결부시켜서 비판하기도 했고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당화 논란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굳이 타이밍이죠? 왜 지금이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굳이 총선에서 이거는 당내 경선인데 왜 총선을 앞두고 이거를 조정하지? 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당화 논란이 있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사당화가 될 수 없다니까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평가를 받고요. 그 평가에 따라서 이 민주당 내의 정치 지형은 급속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당화 논란은 없고 차라리 아까 윤희석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네. 총선을 앞두고 어떤 당원들의 많은 요구들을 수용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재명 지도부에 지지를 보낸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또한 나쁠 게 있습니까? 당연히 당대표, 당 지도부, 그다음에 당원의 77.7%로 뽑힌 지도부는 당원들이 요구하면 그걸 들어주는 어떤 거를 저는 그거를 비판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당화 논란은요, 그냥 말을 만들어내기 위한 오해일 뿐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1대1이라면 사당화 논란에 대해서는 저도 반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하지만 비주류의 주류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고 보시는 공격보다는요, 네. 원래 정치가요, 견제를 하려면 일단 뭐라도 밧다리를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삿밭 싸움에 들어갔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삿밭 싸움에 들어갔다. 그럼 이낙연 전 대표가 좀 몸풀기에 나선 건지 여러 가지 관측이 있습니다만 일단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도 부정하지 않고 여러 모색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앞서 서영주 부대변인이 얘기한 부분과 포함해서 이 부분까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몸을 푸셔야 될 때가 이미 지났죠. 이 정도의 발언은 그 이전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이낙연 대표가 많이 참으신 듯 보입니다. 그동안 사당화 논란 계속 있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한 1년 한 3, 4개월 됐잖아요.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그 행보들이 공당의 대표로서의 행보라기보다는 본인 지지층 위주로만 당내에서조차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소위 비주류에 속한 분들, 특히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웠던 분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았을 거는 당연한 얘기고 그렇다면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아야 하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라도 하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예민한 부분을 이낙연 대표가 받아서 또 그것을 방어막을 쳐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견제도 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왔다. 그래서 이제 이낙연 대표가 신당 창당까지도 굳이 부인하지 않으면서 오늘 저렇게 세게 발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 당연히 벌어지는 주류와 비주류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적하신 팬덤 정치와도 좀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이른바 막말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당내에서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공천 심사에서도 좀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발표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계엄, 독재 같은 그런 말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으로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할 것이다. 이건 막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논리적이지 못한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여당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나서서 좀 강하게 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 뭐 많은 분들이 그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몇 떠오르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저런 발언들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그분들은 적어도 예. 그런 말을 해도 본인의 정치적 이익에 하나도 손해가 가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김용민 의원이 저런 발언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개딸이라는 분들, 본인의 지지 기반으로 생각하는 그분들이 더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면 설령 어떤 공천상의 불이익, 뭐 감점이라든지 그걸 받는다 하더라도 예. 그분들의 세력이 훨씬 크니까 그것을 극복하고도 충분히 공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것을 기반으로 본인만의 목소리를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했겠죠. 그리고 그런 말을 해도 된다는 그런 의식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당에서 아무리 뭐 제재를 하고 예. 뭐 경고를 한다고 해도 아마 이분들은 계속 비슷한 발언을 계속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오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건 뭐 어떻게 의원 본인이 개개인이 좀 조심해야 될 문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탄핵 계엄 따지고 보면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엔 의원 하나로서 독립된 기관으로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되게 독단적이고 독재적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1년 8개월 동안이 검찰이 국가를 운영하고 지배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 야당 의원으로서 탄핵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총선 이겨도 계엄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87년 이후에 정말 민주화가 있었는데 그만큼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장까지 막말로 규정하는 것은 과하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예전에 뭐 최강욱 전 의원이 했던 말들은 막말에 속하지요. 뭐 등등등등.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규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지만 예. 각 의원들이 본인의 말에 책임지는 것들은 본인이 그냥 생각한 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것까지 왜 그러냐? 대통령은 나라님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주장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어느 정도의 수위 조절은 그래도 좀 수위 조절은 필요하다고 필요하지만 저는 보시는 주장에 거죠. 대해서 네. 당에서 어떻게 오늘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책임지고 뭐 본인이 자기가 평가받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